64페이지를 봐주십니다. 이번 보시게되면 용도지역 지정 특례란 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 예외란 의미가 될 텐데, 우선 양가 1번 공유수면 매립지란 말을 보시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로 속에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죠. 고시 생략해버리고 고시는 해야 되고 결정까지를 생략한다, 그 의미입니다. 결정까지는 생략하지만 고시는 따로 하는 상황으로서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경우 특광시 군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고시는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추천하시고,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 둘 이상부터 이웃하고 있는 경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절차 생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결정고시 의제란 말을 받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과 고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 동그라미 넣습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거는 못할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죠. 집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정비 보전이란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우리 남양주라는 행정관할구역 또는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이고요.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얘가 뭐다? 집행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에는 용도지역 지정되거나 바뀐 것이죠. 그게 뭐다? 집행입니다. 그리고 2번이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 도정법에서 다루는 절차로서 이 법에서는 직접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뭐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폐지할 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남양주라는 또는 가평군이라는 행정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하고, 이 용도지역의 대상 형태는 도시역과 비도시역으로 나뉘었고, 이걸 총 21개로 세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분류하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1준이었습니다. 공업지역도 전1준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국하고 일본은 있다 가까이 중일6원입니다. 특별히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우리 남양주에 없는 게 고속버스터미널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만들어질 자리라고 하면 걔는 유통 상업적입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구리시 같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제도 법 뭐가 바뀌었는지 그것만 보고 왔었는데, 저에게 시간만 남는다고 하면 우리 경기 순환도로 만들어지는 곳이 수동 쪽에 인터체인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산물 유통시장 하나 만들게 되면 남양시민 한 60만 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접한 경기 서부권 쪽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 수 있거든요. 제 꿈을 대신 이뤄주십시오. 그게 뭐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가끔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련되어 구시장과 신시장의 상인들 또는 수협과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거 자리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락시장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돈 까먹고 있다는 분들은 없으시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게 뭐다? 유통 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마트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이마트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이 보통 주거지역이거든요. 보통 아파트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이라면 어디? 일반 주거지역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그곳에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또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그런 건물 만들겠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며, 비도시지역 중에 관농자란 말로 우리가 대신하게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곳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은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과 비슷한 곳은 계획관리지역, 개생보란 말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그래서 결정이란 말과 지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도시지역을 지정했다, 이 말은 도시지역의 지정에 관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정과 결정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책에서 결정 고시란 말만 봤는데 갑자기 시험지에는 지정 고시란 말 나왔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제끼고 다른 것 푸시면 안 됩니다. 지정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지정이란 말과 변경이란 말은 같은 가치가 있다, 같이 다르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용도지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변경하게 된다고 하면 저 변경 시에도 동일한 지정 절차를 그대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나 변경에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변경을 정 안 된다면 새로운 지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림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왕속지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이었는데 그곳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용도지역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 도시로 지정했다는 의미와 같죠. 그래서 변경은 새로 지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누가?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까지 결정권 가지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는 결정 고시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 예외와 관련된 사항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걸
특례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통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만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특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결정만 생략하는 것, 고시까지 생략하는 것, 그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흔히 바다 간척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 정회장님이 서산 아파트를 간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란다?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부동산 공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8월 달에 너무 공부에 지치다 보면 해수욕장 갔다 오시면서 얼굴이 까맣게 탈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공유수면 탐방을 3박 4일 갔다 왔다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공법이 금요일날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포함해서 놀러 갔다 오실 거죠. 아마 민법 시간은 공부하시고 공법 끼워놓고 갔다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유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바다, 물을 말하는데 바다에 배 다니지 않습니까? 한강에도 배 다닙니다. 그리고 소양강댐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 소양강댐에도 배가 다닙니다. 그 배가 다니는 물을 뭐란다?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은 이미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양강댐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면 물을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자원이거든요. 그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한강에 흘러가는 개천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게 되죠. 나중에 저한테 조안면 주변에 보전 관리 지역의 땅이 아주 싸게 나왔는데 살까 말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쪽은 팔당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은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겠다는 이야기를 아예 생각도 말아주십시오. 묻지도 말아주십시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데 바다는 용도지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전에 용도지역 없던 곳이 이번에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매립구역이 농지 확보할 목적으로 매립하게 되는데 이웃한 용도지역이 다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내용은 같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경계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농림지역으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환경성 검토만 순수하게 얼마 걸린다? 1년 6개월. 그러면 이웃한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이곳을 농업 생산을 위해 간척해놨습니다. 이곳의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워두게 된다면 한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농사 못 짓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이것은 에서 간척 사업했던 취지를 고려하게 되면 낭비지 않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신속하게 농경지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농사짓자.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야워 간척 사업이나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을 시행했던 주된 목적은 공업 용지, 공장 지을 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접한 용도지역이 도시역 이면 상관없는데 도시지역이면 상관없는데 인접한 용도지역이 만약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붙어있는 곳이라고 하면 얘는 공장 들어갈 용지이기 때문에 비개발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입니다. 그 개발 목적에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웃한 용도지역의 경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곳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곳의 용도지역을 2년 6개월 걸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매립구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용도지역을
비교한 결과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절차 생략한다는 이야기고요. 이질적이라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절차 생략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뭐해라? 결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본문 속에 이런 말 하나 봤습니다. 공유선 매립한 곳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매립과 관련된 준공, 인가, 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법률 용어로서 본다를 잠깐 파악해 놓습니다. 이미 민법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공법은 법적 안정성만 따지는 학문입니다. 반면 민법은 사실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인데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과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배려하는 것이 민법의 특징이거든요. 만약 우리 주변에 알고 계신 분이 큰 사고로 오랜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었을 때 그 주변 사람, 이해관계인만 그분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추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상 대상인 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종 선고라고 하는 재판 절차를 거치면 법원 판사가 그분의 사망 사실을 판결로 결정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거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추정이고요. 법원 판사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나 추정이라는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저 지정은 실종 선고 전 상태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정이고 판사가 사망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간주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분이 우연찮게 생안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추정의 경우는 추정 사실이 바로 깨지는 반면 실종 선고 받은 경우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실종 선고 이후에는 사망의 현성이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한다? 간주. 반면 성년의제란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자, 행위능력자와 똑같은 행위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걸 뭘 한다? 성년의제입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탄이거든요. 우리 공법에서는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뭔가 본다란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본다는 뭐다? 의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이번에 간접사업한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지정 절차 진행해 본 적 없거든요. 대신 준공 인가일날, 인고일날 그 간척지의 간척 목적이 농경지 확보가 목적이었고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중에 어디까지만? 결정까지만 생략하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새로 확보된 땅이 어디인지 그 면적 어디인지는 해당 관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특광시군이 따로 뭐해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이질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고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반영된다? 의사표시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된 거 아닙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분하셨습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을 하지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건 아닙니다. 이제 민법 새로 진도 나가기 시작하셨죠? 오늘 보니까 물권자 청구권, 어제는 물권법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대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민법 공부할 때 총칙부터 공부하는 기보다는 물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 공부하고 총칙 넘어가는 게 민법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 허가는 행정청이 건물 건축하게 해주겠다 의사표시를 표현한 겁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동,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뭐와 같다? 행정처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접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공사 애초 인허가 받은 대로 공사 다 끝내면 준공 인가를 하게 되거든요. 저 준공 인가는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의사표시 빠진 것이다. 들어간다로 해주십시오. 인허가는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인가 허가 받았다고 하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이것도 행정처분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동격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준공 인가 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란 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앞서 공유소면 매립과 관련된 법률에서 공유소면 매립법에서는 공사 다 끝났을 때 뭐만 해줬습니까? 준공 인가만, 준공 인가만. 그러면 똑같은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로서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까지만 인정하는 것이지 고시에 관한 사항은 앞서 공유소면 매립에서 해준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공유소면 매립 준공인가의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면 얘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얘가 두 개 절차를 동시에 의제 처리해 주는 것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원장님이 사탕 좀 나눠주셨습니까? 뒤에 부분이 사탕을 예. 원장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원장님은 젤리 같은 거 실장님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원장님한테 다음에 나 기념일 있으면 주는 거 아니십니다? 그게 주면 받는 거. 지금 인가만 받았다면 뭐까지만 인정하자. 지정까지만. 나는 마음 참 좋기 때문에 고시까지 본다. 이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고시는 따라한다라는 것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지정, 고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고시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뭐까지 해준다? 고시까지 의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면 공유소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할 때 동가 법칙에 따라 같은 가치의 법칙에 따라 매립에 대한 준공 인가만 해줬다면 뭐만? 지정까지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고시는 따라하는 반면 다른 법률에서 지정 고시까지 해줬다고 하면 동가 원칙에 따라 뭐까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된 것까지 의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 의제 사실었죠. 다음과 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에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 동그래 놓으셨습니다. 걔는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동그래 해주셨죠. 나만 손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그냥 보십니다. 항만구역 그리고 의항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찾으셨죠. 그러면 여기 타법과 관련된 특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되면 얘는 원래 도시역이다 비도시역이다? 비도시역입니다. 비도시역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이번에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은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공유수면은 뭐로 보자? 바다. 7월달에 8월달에 공유수면 탐방하고 오실 거죠. 이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이 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 공유수면은 개인 사유지 아니거든요.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렇게 접해 있다고 하면 이곳에 화물선이 들어가서는 부두 만들게 되면 그게 항만이고요. 고깃배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부두시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두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이 바다를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되면 이게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곳이라면 그 바다를 뭐로 보자? 도시적으로 결정고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이라는 말 대신 관리지역에 붙어있다면 농림지역에 붙어있는 곳이라고 하면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는,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그 바다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보전 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라고 하면 얘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이 된 것으로 본다? 보전 녹지지역은 어디입니까? 녹지지역은 어디입니까? 하여튼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동영상을 꼭 한번 보고 오자. 그게 숙제입니다. 주상 공록은 다 도시지역이거든요. 저를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원래 험악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상을 거쳐 나가시다만 공부해서 좋은 점수 나오십니다. 우리 목표는 소박하게 60점입니다. 100점 만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100점 만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공부량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냥 소박하게만 제가 나쁜 놈에 생각하십시오. 3, 4, 5번 묶어놓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 고유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매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지금 수준에서는 농공단지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변경시키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찾으셨죠? 여기에 농공단지 있다 없다? 없다. 농공단지라만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농공단지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산업단지 1호가 어디겠습니까? 구로공단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다면 걔가 일반 산업단지이고 판교에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걔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정고시 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뭐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에 농한계 농어민은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공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농공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농공단지는 어디에서만 만들 수 있다? 농림지역에서만. 계속 농림지역이 되는 것이지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4번 택지개발지구라는 말 보셨습니다. 아파트 건설하는 땅을 말합니다. 강 건너에 하남 유래지구가 택지개발지구이거든요. 그리고 5번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가로속에 수력발전소 추천 놓으시고 한 줄 밑에 제외한다.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것이지 도시지역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소를 제외한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거나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곳이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거든요. 그것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역이 타법에 따라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되게 되면 얘는 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다가 도시적 되는 겁니다. 가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다가 도시적 됐다 해서 좋아할 일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얘는 전혀 가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전산택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일준으로 나뉘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걔는 전일준이고 여기는 뭐다? 전산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주택 만드는 곳입니까? 발전소 만드는 곳입니까? 발전소. 저 발전소 만들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땅은 뭐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결정 고시 절차까지 모두 생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일하시게 남양주라고 하면 아마 양정지구 주변에 아직 농경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내 우평 외곽에도 농경지가 존재하는데 그 농사 짓는 분이 한 30년간 농사 지었는데 자기 땅을 뭐 자제분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 팔아달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열람하실 것이 소유자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열람하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타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얘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 땅은 명목상은 농림지역이지만 본질, 실질적은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30년간 농사만 짓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얘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분이 알고 있는 것은 농사짓는 농경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뢰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분에게 친절하게 이 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중개 알선한다. 냉큼 내가 사버린다. 우리는 다 1번을 선택하실 거죠. 성실하게 중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액면은 분명 농림지역인데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성격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이 전산택이 되게 됩니다. 대신 우리 발전소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뭐부터 하실 겁니까? 이사 가는 건 이사 가시지만 그곳에 땅콩주택 지을 것 아닌가요? 벌집. 그게 아니라 만들어주면 나중에 개발하게 되었을 때 보상 줍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대학 입학할 상황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학자금 지원 나오는 것이고요. 자제분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 발전소에 취직하고자 할 때 가산점 10%가 붙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실무에서나 할 이야기지 지금 이런 필요 없죠. 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빨리 팔고 이사하십니다. 공이 심각하거든요. 공기가 심각합니다. 반면 판교 테크노 밸리처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게 뭐다?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종전에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무엇으로 온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보시게 되면 관리지역의 결정 고시 의제 사셨죠?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동을 해놓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두 줄 밑에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리지역의 살림 중에 관리지역 동그래 놓습니다. 지금 64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관리지역의 살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보전산지 지정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용도 지역은 관리 지역인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액면은 명목상은 관리지역이지만 실질은 농림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지역의 농지가 가격 비싸겠습니까? 농림지역에 속한 농지가 가격 비싸겠습니까? 관리지역이.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한 농경지는 관계 수리설이 잘 정비되어 농업 생산량이 참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수리설인 저수지를 큰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농업 생산량을 증진시키면 가끔 지나가던 경기도지사가 여기에서 농업 생산량 많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주십니다. 그 순간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는 좀 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법원 쫓아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피성년 후견인 선고나 피안정 후견인 선고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산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산림은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이거든요. 우리 법률용어상 특정 단어 앞에 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말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보전산지가 비싸겠습니까? 준보전산지가 가격이 높겠습니까?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얘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준보전산지는 거의 민둥산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잣나무나 소나무를 하나씩 심으시다 보면 너무 울창하게 자라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이구나 해서 보전산지로 지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 순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전산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습니다. 만약 임업용 산지라고 하면 잣나무가 많은 가평군 일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공익용 산지라고 하면 설악산이나 가끔 예전에 남대문 불탔을 때 금강송 베어다가 복원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공익용 산지입니다. 이 공익용 산지에는 묘자리도 사용 못하거든요. 임업용 산지는 그래도 잣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일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분도 좀 문제 있으신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나 또는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끔 하얀 가루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살아다니는 것이 나무 열심히 심고 농사 열심히 짓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쁜 이야기를 또 해드렸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비도시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건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있다 없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농림지역에 속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도시지역이 도시로 의제되는 것,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하는 것은 있지만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경우는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반면에 전산택의 경우에는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와 미완성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완료되었을 때는 도시적으로 의지하기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필요 없죠. 끝났으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만들어놨다고 하면 그냥 도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종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필요 없을 겁니다. 반면 미완성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계속 도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다? 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페이지를 보십니다. 4번 보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이라는 말 찾으셨죠? 3번 제키시고 5번 제키시는 겁니다. 바로 4번 보시면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구역이 해제된 경우, 해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가로 속에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발사업 완료 추천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만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완료란 말 보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4.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행위제한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1, 2월 걸 꼭 부르실 거죠? 예. 그러시면 제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거는 뻔한데 그 뻔한 것을 빨리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용도지역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몇 년 걸린다? 최소 2년. 그 2년 동안 애써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은 사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공익. 그런데 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비도시지역 중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농림지역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농림지역 한가운데 가끔 나이트 클럽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인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끌벅적한 식당이나 술집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때 토지 소유자가 저 공익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행동에 공익상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걸 뭐란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을 정해놓고 저 행위 제한대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거지역에는 주택 만들어야 되죠. 유락설은 어디에만 만들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뭐란다? 건축 제한입니다. 우리 시험이 작년까지 29번 치러졌었는데 저 29번 중에 14번이 건축 제한 규정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14번 중에 딱 2번 빼고는 우리가 오늘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아마 5월달이든 아니면 7월 8월달이든 어떤 자료에서 건축 제한과 관련된 6개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 건축 불가능한 장소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6개만 대충 하게 되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 풀어봤을 때 당황해서 틀리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분 중에 3분은 틀렸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분명 가르쳤는데 틀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저한테 자랑하신 거죠. 그거 틀리고도 시험 붙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크기도 제한해야 될 겁니다. 만약 녹간농자, 녹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면 이곳에 건축하는 건물은 크다, 작다. 작아야 될 것이고, 주상공은 시가 용도이거든요. 개발 용도이거든요. 그곳에 건축하는 건물은 규모가 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크기는 우리가 국토계획법 끝나면 바로 건축법 넘어갈 겁니다. 그 건축법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건축법이 만만해질 텐데,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흔히 건평 또는 연건평으로 그 크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건평이 법에서는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건평을 법에서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여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농담 삼아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지 면적이 100인데 만약 건폐율이 70%라고 하면 대지 면적 중에 최대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 면적 잡을 수 있다? 70. 만약 건폐율 20%라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20. 이거 암산도 되시나 본데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을 높이면 건물 크기가 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으로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뭐란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뭐란다? 행위 제한이랍니다. 각각 용도 지역마다 이런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그리고 양가 1번 보시면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의 왼쪽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안은 남양주이건 서울이건 광주이건 부산이건 모든 전국의 모든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반면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 조례 동래놓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거든요. 그 법이 정해졌을 때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얘가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얘가 시험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시고 열심히 넘기시면 21번, 93페이지에 자유량의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시험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시험 안 나오면 손가락에 고추장 바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걸 외우겠다고 한 3개월, 6개월 공부하면 6개월 지나더라도 이거 절대 못 외웁니다. 그래서 가끔 공법을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게 이 건축제한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한다? 6개만 공부하자. 대신 작년에 아파트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모의고사에는 나온다. 역시. 그러면 모의고사를 잘 맞기 위해 우리는 아파트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해야 된다? 별 대답 없으십니다. 대신 제가 얘는 5월달이건 또는 7월달이건 그때 자료로 다시 한번 마련해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주택 중에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작은 형태의 주택을 단독주택이라 하고, 이 단독택과 비교되는 것이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택 중에 가장 살기 편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독택과 관련되어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얘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작년에 시험 나왔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는 한 10번 이상 했었는데 틀릴 분은 또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11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대신 얘는 지금은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얘를 잠깐 봐주십니다. 우리가 주거 생활하기 위한 단독택은 시끄러운 곳에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 중에 가장 시끄러운 곳이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자는 한밤중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트럭이 또는 고속버스가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할 것이고요.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와 관련된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이거든요. 저 소음 심각한 유통상업지역에는 단독택 건축 못한다면 공동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잘 때 방독면 쓰고 잠자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가장 나쁜 곳은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우리 남양주는 공기 나쁠 일 없죠. 근데 요즘은 다 똑같은데요. 중국에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비교할 만큼 참 좋았는데 이제는 서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곳이 있다면 그냥 옮기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은데. 네, 남양주가 앞으로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과 GTX에서 개통되고 나면, 그리고 순환도로 다른 제반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아마 이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좀 꽤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정부나 저 위에 양주나 동두천에서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남양주의 군사시설 억지로 만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만간 GTX 뚫리게 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과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에는 주택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아파트는 올해 지급 안 합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얘는 5월 달에 해나가시는 걸로.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지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주실 것이 올해 시험 나올 게 아마 이쪽이 될 겁니다.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택가 주변에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 가게를 뭐라 한다? 근린 생활 시설이라 하고, 이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는데, 우리 학원 1층에 김밥 천국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신 적 있으시죠? 걔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저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은 어디에 속한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데, 그 편의점은 알프스산 꼭대기에도 있다던데요. 제가 가본 적 없는데 스위스 가신 분이 그 컵라면을 10,000원 주고 사 먹으셨다더라고요. 신라면을. 예, 그러면 알프스 꼭대기에도 가게는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 꼭대기를 우리나라로 접목시키게 되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뭐는 만들 수 있다?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술집을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합니다. 우리 태법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끔 주택가 주변에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에 정, 인연, 장밋빛 인생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가보시게 되면 한쪽에 일반 음식점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판매 못하는 식당이고요. 일반 음식점이라 적혀 있다면 그때는 술을 함께 판매합니다. 고기 한번 드시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깃집은 어디에 속한다?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음식점은 이게 만들어지면 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주택가, 전용 주거 지역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도 만들질 못하는데, 우리
학원 뒤편에 4층짜리 상가주택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을 뭐라 했었습니까? 4층짜리 저층 주택 만들어져 있는 곳은 어디로 지정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저 상가주택 많은 곳에 고깃집 없으면 상가주택 소유자가 돈 벌지 못하죠. 그래서 저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얘는 조례상 가능합니다. 조례가 있을 때만 만들 수 있고 조례가 없다고 하면 법령상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상가주택을 만들고자 한다면 꼭 조례 보셔야 됩니다. 조례 보고 중개하셔서 하셔야만 중개사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술 먹고 올라가다 올라갈 때 괜찮은데 내려올 때 술 먹고 내려오시다 보면 낙상사고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산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전녹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술집을 만들게 되면 2종 근린생활을 만들게 되면 하산 쉴 때 꼭 사고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보전녹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술을 안 파니 아예 술을 들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쯤에 앞으로 산 꼭대기에서 술 먹지 말라 그런 법을 만들었다 하던데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시지만 이 네 곳이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교회, 사찰, 성당 있거든요. 그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저 종교 집회장이 500 이상이면 종교 시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집회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만큼은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용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고 산 꼭대기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산에 계신 분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종교 집회장은 어디에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담할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꼭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주거 지역에도 교회가 꼭 있는데 그 교회 옆에 단독택이 거주하는 분들은 가끔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잠깐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2개 하셨습니다. 아파트 빼고 2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어디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체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뛰어야 되는데 공기가 가장 나쁜 전용 공업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방독면 쓰고 100m 달리기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어디에는 만들지 못한다? 전용 공업지역에는 만들질 못한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와 묘지 관련 시설을 제가 빼버렸는데 아파트와 묘지 관련 시설은 빼버렸는데 아파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키시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일종은 용도적 관계없이 모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2종이랄지라도 종교 집회장의 경우는 어디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은 무엇? 조례상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술 팔아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된다. 그 정도만 지금 봐놓습니다. 지금까지 2분 빼고는 잘 통하던데요. 예, 그 2분이 올해 시험에 나오면 서로 고생하시는 거죠. 저것 정리하고
저걸 저렇게 정리하고 93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양아 1번 건폐율 찾으셨죠? 아마 3분이면 끝날 겁니다. 3분이면 끝날 겁니다. 지금 2시 3분 전이거든요. 94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박스에는 공식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50%라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50. 그 계산 공식만 눈에 익혀 주십시오. 시험에 얘만 나오지 밑에 규제 목적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용적률 찾으셨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계산 공식 찾았습니까? 지금 95페이지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건너뛴 거는 저렇게 나중에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95페이지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것만 봐놓으시는데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용적률이 1000%라고 하면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00의 10배 1000제곱미터 만들겠죠. 그러면 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규모의 건물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셨다면 바로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지역마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면 바로 용적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죠. 예. 우선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을 좌우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느낌상 녹관 농자가 건폐율 높게 책정되겠습니까? 주상공이 높게 책정되겠습니까? 주상공이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녹관 농자는 비개발 용도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전일종을 나뉘는데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은 각각 50씩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종은 60인데 3종 50%입니다. 50%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 6, 7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만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5, 6, 7, 5, 6, 7로 기억하시고 다만 일반 주거지역 중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예외적으로 60%가 아니라 50%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역과 관련된 상업지역 사셨죠? 상업지역은 중, 1, 6원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중과 일부는 이따 가까이. 그래서 우리 중심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90% 찾으셨고 일반 상업지역은 80, 유통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은 70. 그래서 9887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010 붙여놓으시고 567에 9887을 누르시면 아마 건폐율이 나오겠죠. 567에 9887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주거지역은 원래 60%가 일반적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특이하게 얼마이다? 50%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70% 얘는 제끼시고 그냥 천천히 나중에 10월 25일까지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관 농자 사셨죠? 그러면 녹관 농자와 관련되어 자, 생, 보 각각 얼마? 20%입니다. 그리고 관농자와 관련되어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의 일반적인 건폐율은 얼마이다? 20%인데 유독 딱 하나 특이한 계획관리지역만 예외적으로 건폐율이 40%가 되게 됩니다. 이것 외우다 잘 안 된다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책상 위에 적어놓고 보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시험 접수하게 되면 시험표 뒷면에 가끔 친한 친구 번호
아니, 시험장도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그 옆에 친한 친구 살고 있다면 그 전화번호 적어놓고 시험 끝나고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오류실에 9887을 적어놓으시면 이게 누구냐 물어보면 건폐율의 집이라고 해주시면 딱 되지. 정 안 되면 큰등이라 해주십시오. 정 안 되면 큰등이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탈법과 불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마 시험 볼 때 주시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뭐다? 전일준입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1종은 100. 그런데 50씩 높아지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 3, 5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이다? 3종이니까 300. 만약 4종이 있었으면 아마 400%가 돼 있을 겁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3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일 유근이었습니다. 중일 유근이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얼마씩 낮아집니까? 200씩.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200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 빼버리면 1500, 1300, 1100, 900%. 5391이란 말 할 수 있죠. 상업지역은 건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 빼버리면 5391입니다. 그래서 135의 5391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집에 빨리 가고자 한다면 대답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인데 이 공업지역은 천천히 하시는 것으로 해주십니다. 이제 녹간농자입니다. 여기 녹간농자와 관련된 기본 용적률은 80%입니다. 딱 3개만 예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지역과 관련되어 보전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80.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은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보전 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은 각각 80인데 계획 관리 지역만 얼마?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각각 80. 그래서 녹간 농자의 기본 용적률은 몇 %이다? 80인데 세 군데.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계획 관리지역 딱 3개만 용적률 얼마? 100.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된 사안,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 보셨는데 이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이거든요. 이거 추가해서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외우시면 되죠. 정 안 되면 책상 위에 적어서라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다음 주에 우리는 제1절 용도 지구부터